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 사업장은 그제 정전 사고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SBRT가 도입됩니다. 지하철처럼 다음 정류장까지 정차 없이 달리는 버스로 인천과 세종 등 전국 5곳에서 시범 운행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자들이 이 같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물을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그제 삼성전자 화성공장 일대에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불과 1분에 그쳤지만 공장이 멈춰서면서 수십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먼저 사고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낮 1시 30분쯤 경기도 화성 신수원 변전소에 송전 케이블이 터지면서 화성 동탄 일대에 2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도 약 1분 동안 정전이 일어난 건데요. 비상전력 공급 장치가 작동했지만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일부는 가동이 멈췄습니다. 네, 그럼 복구는 언제쯤 될까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네, 당초 공장 복구는 사고 발생 2, 3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복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피해 규모나 대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3월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30분가량 정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0억 원의 손실이 난 것을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최악의 경우 생산 차질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팹 전체 웨이퍼스 폐기해야 될 경우에 첫 번째 실리콘부터 팹 아웃 때까지 2개월 동안은 그 공장에서 생산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향후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한전과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화성 사업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화성 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장단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비전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목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현재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BRT라는 이름의 버스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급행 버스이긴 한데요. 빨간 신호에 걸리는 버스가 멈춰야 하는 건 일반 버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정류장까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지하철 같은 버스를 정부가 곧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T는 일종의 급행버스로 신호를 받지 않는 도로 위주로 움직이는 등 지하철의 체계를 접목한 버스입니다. 다만 국내 BRT는 현재 일반 버스와 비슷해 제대로 된 BRT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 BRT 중 가장 고도화된 세종 BRT도 국제기준 4등급 중 3번째 등급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버스는 정류장에서 섰다가 교차로 가면 주차장에서 섰다가 다시 가잖아요. BRT가 되고 나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만 섰다가 교차로에서는 거의 무정차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지상 위에 있는 지하철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과 부천을 잇는 17km 구간과 인하대와 서인천을 잇는 9.4km 구간, 그리고 창원과 성남까지 모두 4곳에다가 세종에는 지하철처럼 별도로 분리된 정류장과 사전 요금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BRT가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0%, 절반의 건설 기간만으로도 지하철과 비슷한 교통 효율을 제공한다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지난해 12, 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값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데 하락세로 반전된 건 아닌가요? 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내놨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8% 올랐습니다.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관심사죠. 강남구는 0.09%, 송파구 0.07%, 서초구 0.04% 상승했습니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1월과 2월이 비수기라는 점, 12, 16 대책 발표 직후라는 점 때문에 하락기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네, 전세 시장도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라고요. 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19%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인기 학군 지역인 강남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강남 4구는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과 도곡동 위주로 전세값이 전주 대비 0.49% 올랐고 서초구는 0.31%, 송파구는 0.25% 올랐습니다. 강남 4구 이외에 또 다른 인기 학군 지역인 양천구는 0.61%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셋값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 2018년 한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면서 계약 무효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다른 집을 받아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2월 경기 화성의 한 지역주택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조합원 23명은 106동과 107동의 특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약속받고 조합에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충분한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해당 조합원들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앞서 1, 2심은 지정된 호수를 분양받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에 변경되면 용인한다,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요. 각서를 쓰기도 하고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거. 하지만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받고자 했던 층이 있는데 돈이 있고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 분양 과정이 다른 만큼 지역주택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변경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 새내기 종목들의 수익률이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공모주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공모주의 투자 수익률이 괜찮아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새롭게 입성한 75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9.6%로 코스피 연간 수익률 7.67%보다 더 높았던 걸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모두 42개, 반대로 하락한 종목은 33개로 10곳 중 6곳의 주가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기업은 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센트럴모텍으로 공모가 대비 무려 3배 넘게 급등했고요.
이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1호 상장 기업인 메탈라이프, 또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 레이, 또 육가공 업체인 마니커 FNG 등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런 공모주 강세 현상이 추세로 자리 잡은 모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이 재작년에도 신규 상장사들의 공모가 대비 연간 주가 상승률은 평균 1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코스피가 한 해 무려 20% 넘게 올랐던 2017년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종목들의 연간 주가 상승률은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공모주가 이렇게 매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작년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평균 1000대 1을 넘는 곳이 속출하는 등 투자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다만 투자 열기가 몰리다 보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수 있고 주가 또한 이후에 급락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악의 저물가는 한국 사회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 회복과 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그리고 김상윤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실장님, 올해 이제 새해 사실상 첫 근무일이에요. 네, 기업도 이제 시무식을 했고 예. 개인들도 새해 다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올해 이제 생산이라든지 예, 소비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한 해 트렌드냐, 뭐 10년 트렌드 또 길게는 볼 수 있는데 네, 그 트렌드를 얘기하자면 세계 경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알고 싶은데 네. 세계 경제의 트렌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책에다가는 그 2020년 세계 경제 트렌드를 이제 한마디로 대전환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전환점. 2019년까지 이어졌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네. 글로벌 경기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네.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데요. 네. 아마도 오늘 집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셔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동떨어져서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일어나는 여러 트렌드들이 네. 한국 경제 정책과 여러 가지 동향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네.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트렌드를 이해해 봐야 될 텐데 네.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라고 뽑는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탈동조화,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이 따로 움직인다. 따로 뭐 이런 움직이는 건가요? 모습인 거죠.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선진국들은 안 좋은데 네. 신흥국들이 좀 뚜렷한 반등을 하면서 2019년보다는 20년이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개도국이 올해부터 좀 좋아진다. 네, 지금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제시되었는데요. 네. 세계 경제는 어쨌든 3.0% 근래 들어 가장 낮았던 2019년의 모습에서 네. 2020년 3.4%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회복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IMF의 전망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기구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이렇게 네.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재밌는 것은 선진국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어집니다. 1.7%로 똑같네요. 올해하고 내년이. 이어집니다. 네. 근데 신흥개도국의 반등세가 뚜렷하죠.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소위 이제 평균 깎아 먹는 반 친구들이 있다면 네. 또 평균을 많이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어쨌든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 흐름, 이런 것들도 대전환점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흥 개도국의 성장률이 저렇게 올라간다면 혹시 신흥 개도국 중에서는 어느 나라가 저렇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이제 반등 신흥국이라고 또 이름을 또 명명을 해봤었습니다. 반등하는 신흥국이다. 예, 예. 네. 그래서 반등, 리바운딩이라는 네. 표현을 써서 네. 신흥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 반등 신흥국들 하면은 사실 6개, 월드뱅크가 6개 권역을 쪼갰는데 네. 6개 권역별로 신흥국들의 상승세가 뚜렷해요. 네. 재밌게도 그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시아고. 네.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아시아의 소위 베트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타일랜드. 예, 그리고 뭐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아시아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주로 아세안 국가들이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미 네. CG로 좀 그래프가 지금 네. 좀 나올 만한데요. 네, 아세안 국가들 이제 올해 근데 반등하는 세계 경제 흐름과 네. 4개 권역의 흐름이 같이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 그래프를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겁니다. 아. 이 IMF가 4대 권역 네. 이제 그룹 오브 4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룹 오브 4. 예, 네. 파란색 선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세계 경제는 19년에 3.0을 찍고 네. 3.4로 반등하죠. 네네. 그리고 21년, 22년까지 완만한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IMF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 4개의 권역이 있는데 4개가 중국, 미국, 유로존, 일본. 네. 그러니까 3개의 선진국 권역 더하기 중국은 안 좋아요. 네, 빨간 선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빨간 선입니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죠? 예, 네. 20년, 21년 계속 안 좋죠. 네네. 다시 말하면 이 4개 권역을 제외하면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크게 반등할 거라는 것이 보이죠. 네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권역 안 좋고 네. 중국이 안 좋은데 네. 그밖에 나머지 신흥국 특히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신흥국의 반등세가 네.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반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느낌이 네. 연출되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반등하는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네. 투자 관점에서 좀 네.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김상현 수석님, 지금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서 이제 반등 신흥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관점에서 좀 봐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쪽 국가의 주식, 채권 뭐 이런 데 좀 투자 좀 해도 될까요? 예, 저는 뭐 김광석 실장님 그 말씀대로 신흥국이 일부 반등한다 이런 네. 부분에서는 큰 흐름은 동의를 하지만 네네. 일부 조금 투자 관점에서는 조심스럽게 네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투자가 중요하니까. 예, 네.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세계 경기가 업사이클로 다시 새롭게 전환되기까지는 조금 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2020년 지금 지난 경기 하강 국면을 어느 정도 반등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직접 하시는 어떤 네. 그런 분들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신흥국들이 어떤 영역의 반등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지 신흥국의 선택적으로 접근할 산업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산업 영역.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시작된 그 네. 제조업의 엑소더스 현상, 그러니까 네. 중국의 생산 기지가 들어간 그 기업들이 네, 네. 조금 더 값이 싼 그 이제 베트남이나 네. 혹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이제 생산 기지로 이전해가는 그렇죠. 그런 어떤 변화도 있고요. 그게 네. 결국은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차이나 엑소더스의 대안적 시장으로서 신흥국을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SOC 인프라 시장 쪽이 있습니다. SOC 인프라. 예, 네.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해서 그런 네. 어떤 사회 기반 인프라들이 좀 미약한 편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혹은 네. 투자에 관한 기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제 디지털 신규 플랫폼 쪽인데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유통이든 서비스든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그 새로운 플랫폼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그런 플랫폼 기회들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SOC 인프라, 또 중국의 엑소더스 이 세 분야의 분야별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광석 실장님, 네. 지금 그 신흥 궤도국은 괜찮은데 네. 사실 작년 한 해 보니까 저희가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네. 역시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미중 갈등이 과연 네. 올해는 뭐 일단 봉합은 됐다 그러는데 네, 네. 정말 지속적으로 괜찮을 건지 또 네. 2차 협상이 되면 어떨 건지 이게 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큰 이게 핵폭탄 같은 건데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네. 주신 대로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이슈가 네. 2018년, 19년 네. 이 2개년 동안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 요소였죠. 네. 근데 이 불확실성 요소, 어쩌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네. 거대한 이슈가 네. 2020년 어떻게 될까를 진단하는 건 매우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네. 2019년과 20년을 직바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경제를 전망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 비례해서 2020년 어떨까를 보는 것이 전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는 단기간 안에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15일 날 백악관에서 서명한다고는 하던데 네. 1차 그렇다 하더라도 네.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문제가 없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네. 그런 수준으로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은 네. 거의 그런 전문가들은 없죠. 아, 그래요? 마치 네. 이제 해와 달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경제의 패권을 놓고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무역 갈등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를 누가 좌우하느냐는 그렇죠.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네. 쉽사리 이게 정리정돈이 합의가 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 그렇게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네.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주요 산업을 놓고 그런 전쟁들을 네.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9년과 20년만을 비교를 한다면 네. 2019년이 가장 격화됐던 무역 전쟁의 해였다고 본다면 네. 2019년보다 더 격화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물음표라는 거죠. 아. 다시 말하면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됐던 싸움이 네. 치열했던 네. 그런 해라고 규명을 한다면 네. 2020년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지만 그 갈등은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상당 부분 휴전하는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 아, 휴전하는 이렇게 모습.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근거가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거죠. 네. 대선을 올해 11월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대선을 앞에 두고 네. 미국 경제 살리기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충분히 네.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어가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는 네.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어쨌든 대선이 되고 나면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는 더 강력한 이런 전쟁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2019년보다는 20년이 더 격화되긴 어려운 모습이고 지금 이뤄지는 여러 가지 행보들도 그렇게 판단 내려지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우리 이제 김광석 실장님은 이런 이제 무역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좀 진정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데 요즘에 미국이 또 이게 그 유럽에서 나오는 이제 디지털세라 그래가지고 IT 첨단 테크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유럽에서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 해서 프랑스가 먼저 나섰잖아요. 이게 올해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지금 하던데 이 이슈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상민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이제 네. 디지털세라고 하는 네. 것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패권 싸움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러니까 그 디지털세를 어떻게 매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네. 때는 그 어떤 공장이라든지 네. 이제 생산 기지나 혹은 그렇죠. 어떤 메인 오피스가 네.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매출이 일어나거나 뭐 이용하면 이렇게 바로 그렇죠. 걸리나요? 그래서 보통 디지털 기업들은 이제 무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네.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유형의 어떤 생산 기지라든지 오피스가 없이 그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기업들, 미국 다양한 그 디지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 우리 가파라고 하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 네.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네. 어떤 대형 디지털 기업들이 전 세계 여러 네. 지역에 진출을 했지만 네. 실제로 뭐 생산 기지라든지 오피스는 그 지역에 구축을 하지 않고 그냥 네. 비즈니스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EU 국가들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시작했죠 벌써. 예,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제 네. 이거를 디지털세를 매겨야 된다. 네. 이제 그걸 시작을 해서 작년 이미 7월에 네.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적용은 안 되고 관련 법이 통과됐으니까 올해 이제 매길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너네가 디지털세를 우리 기업들한테 매길 경우에는 네. 우리도 와인세를 먹이겠다. 수입하는 와인에 대해 세금을 그렇죠. 매기겠다. 네. 아. 어떤 그것도 이제 무역 눈에는 분쟁의 눈, 소지가 이에는 이. 그렇죠. 네. 무역 분쟁의 소지가 네. 있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그 IT 공룡 기업들이 네. 이런 디지털세가 부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어떻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아마존 재팬, 그러니까 네. 아마존 기업이 일본에 진출한 일본 지사 같은 네. 경우에는요. 네네. 2019년 작년에 법인세로 150억 엔, 우리나라 돈 약 1,500원 정도를 미리 납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마존 재팬이 별도로 이제 재팬만 그 일본 사무소만 따로 실적을 발표하던 게 2014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2014년에 세금으로 약 11억 원, 11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정도만 자진 납세를 납부했었는데 한다는 거군요. 네, 네. 거기 이제 10배 이상이 되는 네. 규모로 자진 납세를 한 경우가 원래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업보다 세금 내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세가 나오는 그렇죠. 무형의 거예요.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또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보니까 미국과 유럽 간의 이 디지털세가 갈등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삼성전자도 그 디지털세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을 원래 처음에 원안에서는 이제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네. 대상이 되다가 다 미국 기업들이겠네요. 그렇죠. 구글, 네. 아마존 뭐 네. 그렇죠. 소위 네. 가파 더하기 M 그래서 네. 가팜이라는 표현도 쓰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네. 포함해서요. 네. 그러다 이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네. 이 IT 제조기업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네. 이렇게 진전이 되어 갔고 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 세계 경제 트렌드 중에서 금융 기조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실 작년에 네. 미국 그 연방준비은행이 3차례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올해도 낮출래나 아니면은 지금이 낮은 수준이니까 유지될까? 김 실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보다 한 차례 정도는 더 인하할 수도 있겠다. 한 번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쩌면 한 70% 저의 생각은 네. 70% 확률이 이제 한 차례 인하. 한 차례 그리고 인하. 한 30% 정도는 계속 유지.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네. 막 IB뱅크들의 전망치를 좀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예, 나왔습니까? IB뱅크들의 전망치도 네. 저랑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미국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네. 그밖에 다른 여러 선진국들 그리고 신흥국들도 다 같이 금리 인하로 가담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뭐 그런 한국이 사실 관심인데 우리가 또 좀 낮출려나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도 지금 생각에는 네.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어떻게든 2020년에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그런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이거든요. 디플레이션, 그렇죠. 디플레이션 네.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인 건 맞거든요. 네, 디플레이션이 되면 이게 참 판매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못해서 악순환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예. 아직 본격적으로는 뭐 시작됐다고 보기는 조금 본격적으로 이르죠? 시작됐다고는 보기 네. 어렵지만 네.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약 3.5% 수준에서 1%대로 네. 완전히 떨어졌고 네. 2019년 물가 상승률이 0.4%, 아. 또 내년 올해죠 이제 2020년 물가 상승률이 1.0%니까 네. 우리 목표 안정 물가 2.0%를 훨씬 한참 밑돌아요. 밑도네요.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낮은 물가 이것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네. 디플레이션은 또 다른 디플레이션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물가를 안정적으로 최적의 네. 물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금리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조금 더 상향시켜야 되는 조금 필요성. 디플레이션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좀 막아본다 이런 예, 얘기죠. 어쨌든 지금 현재의 네. 물가를 네. 디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네. 낮은 물가, 저물가라고 판단하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적정한 물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주열 하는 총재도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올해가 작년보다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현재의 경기 통화 완화 정책이 조금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김상윤 그 수석님, 만약에 우리가 또 금리를 낮춘다.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요즘 부동산이 심각한데 이게 부동산 정책을 뭐 수요를 잡는다, 공급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금리가 낮으면 이게 투자 자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 걱정이 되는데 올 한 해 어떤 그 저금리로 인한 그 우려 쉽게 진정이 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부동산을 논하기 전에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돈을 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우려되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돈맥 경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돈이 꽉 막혀서 안 그렇죠. 나간다. 예. 아. 돈이 꽉 막혀서 시중이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은 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그렇죠. 시장에서는 소비가 확대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네.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들이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믿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네. 믿지 먹히지 않는다. 않는 거지, 예, 그렇죠. 시장에. 먹히지 않는 네. 거죠. 이게 워낙 대외 정책에 대한 네. 변수가 우리 네.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단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네, 네. 거고요.
둘째는 앵커님 말씀하신 투자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뭐 최근에 뭐 디지털 환경 전환으로 네. 인한 어떤 아주 복잡성 네, 증대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우리가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아무리 저금리로 빌리더라도 네. 부동산 외에는 뭔가 투자를 해서 네. 돈을 불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용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다양한 투자 상품이 많이 있다면 굳이 부동산으로만 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다양한 투자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기웃거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은 10대 기업의 네. 그 최근 통계를 봤더니 사내 네. 유보금이 현재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뭐 1,000조 원? 소식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개인들조차도 저금리 시대에 어디다가 네. 투자를 해야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상당히 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동산으로 좀 돈이 몰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김광석 실장님,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를 얘기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부진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왕창 넣잖아요. 네. 이 재정으로 지금 경제 활력을 이끌어간다는데 이게 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의 그 정부 정책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2019년과 20년을 좀 재정 정책 컨셉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둘 다 확장적 재정 정책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래 들어 그 예산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네. 9.5%였어요. 2019년이. 네. 그리고 2020년은 9.1%입니다. 9%를 넘었고. 예산의 증가 속도 굉장히 빨랐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네. 2019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펼쳤고 2020년에도 올해도? 확장적 재정 정책 맞는데 네. 제가 뭐라고 종종 표현하냐면 용돈을 아이한테 늘려주면 무조건 건강해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아이가 어디에 이 용돈을 사용할까? 네. 우유 사 먹을까? 불량식품 사 먹을까?에 따라서 실제 건강해지는지 여부는 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하기 다시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자꾸 주면 엉뚱한 거 사 먹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방금 그래프가 제시됐었는데요. 네. 어디에 그 예산이 활용될까가 그래프에서 보셨던 네, 것처럼 지금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예산을 이제 9.3% 이거는 네. 이제 예산 안 기준이고 총. 확정된 예산은 이제 9.1%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은 9.1%고 예. 어쨌든 산업, 예산을- 중소기업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 있군요. 이게 네. 특히 이제 보건복지 고용 부문 하나랑 네. 주로 이제 12가지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네. 있는데 집중적으로 늘어난 영역 3가지를 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19년하고 20년하고 예산을 비교를 하면요. 네. 2019년은 보건복지 고용의 예산 증가율이 거의 가장 가파랐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라고 네. 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혹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많은 예산을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데 썼어요. 네. 뭐 투자를 좀 늘리는데 돈을 더 쏟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약간 좀 2020년 예산을 네. 보면 네.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네. 그게 이끌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 중소, 에너지 영역에 네. 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도 맞지만 네. 더욱이 예산을 정말 경기 부양적, 제대로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투자 네. 진작 방향으로 네.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재정 문제를 잠깐 얘기해봤고요. 산업의 트렌드, 새해 첫날이어서 기업들이 시무식을 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뭐 원년이 돼야 된다, 본격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산업 기업 트렌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수성님은 올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사실 네. 워낙 정치적인 어떤 네. 세계 트렌드들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산업 트렌드에 대한 어떤 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 2015년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이제 너무나 지겹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최근에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이제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김 실장님도 대전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디지털 네, 대전환. 경제 측면에서도 네. 대전환이고 네. 산업 측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이제는 뭔가 계획이나 네. 어떤 구상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실제로 네. 액션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IT 기업들이 네. 이제 디지털 전환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했다면은 네.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이라든지 네. 혹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을 해서 네. 뭐 비즈니스를 효율화하고 혹은 뭐 스마트화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자료가 하나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혁신에 관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혁신이 여기 나오네요. A, B, C, D 핵심 기술 적습니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크게 4가지 기술 분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 4가지 기술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로 그렇죠.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이제 신체 구조에 비교해 보자면은 AI 같은 경우는 뇌신경에 해당되고요. 이제 블록체인은 근육,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잡아주는 형태. 클라우드 컴퓨팅은 뼈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데이터가 잘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우리 몸을 잘 형태를 갖추고 있냐 한 부분이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빅데이터 부분은 혈액입니다. 데이터가 돌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저렇게 크게 4가지 기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기술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룰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저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기는 뭐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하여튼 4개의 기술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세계 경제 흐름도 봤고 또 산업 전망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결국은 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소비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펭수가 제아의 그 타종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힘들지만 좋아하는 것에는 마음껏 돈을 쓴다. 뭐 그런 팬슈머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김 실장님, 우리 소비 트렌드 올해 주목할 트렌드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정확히 지적해주신 그 팬이라는 단어와 컨슈머라는 단어의 합성어, 이제 팬슈머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죠. 이제 소비자이기 이전에 팬이기 이전에 동시에 소비하고 팬이 된다라는 컨셉인데요.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전 과정에 일일이 사사건건 참견합니다. 나쁘게 소비자들이 얘기하면. 직접 간섭하고 함께 하는 거네요. 의견을 주고 마치 우리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송 콘텐츠로서의 팬슈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BTS도 나오는데 펭수, BTS 다 이게 팬슈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컨텐츠의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요.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 신발을 제조한다, 의류를 제조한다, 자동차를 제조한다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제조와 생산, 디자인 모든 분야의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활발해졌고 심지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까지 자금까지 제공하고 있죠. 이거 바로 팬슈머라는 거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이죠. 뭐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를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습니까? 혹시 팬슈머? 바로 58세대라는 단어를 좀 58세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58세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신중년을 뜻하고요. 50, 60년생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대, 60대. 다시 말하면 50대와 60대가 가장 중요한 소비의 핵심 소비층으로 등장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년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새로운 중년층. 그렇죠. 이제 중년이지만 나는 중년이라고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디자인과 패션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김수성님, 또 소비 패턴에서도 많은 변화를 지금 58세대 팬슈머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산업적으로는 좀 설명이 됐지만 소비 차원에서도 새로운 키워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 김수성님도 좀 말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프로슈머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슈머. 프로슈머는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 디지털 세대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쭉 나온 개념인데. 실제로 최근에 워낙 그 많은 영역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유포하고 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시장을 공급자와 소비자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수석님 그리고 김광석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계로 가봅니다. 새해 첫 근무일인 오늘 주요 기업들이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총수들이 신년사에서 어떤 화두들을 꺼내는지가 관심인데요. 임종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예. 웬만한 기업들은 오늘 다 시무식을 열었죠?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요 기업들이 오늘 모두 오전에 시무식을 갖고 2020년 업무에 공식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올해 뭐 일반적인 시무식과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시무식을 하는 데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예. LG그룹은 일반적인 강당 시무식 대신에 구광모 회장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신년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GS그룹은 지난해 말에 그 회장이 바뀌었죠. 허태수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허태수 회장 오늘 스탠딩 토크 형식으로 시무식을 진행해서 재계에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시무식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최고 경영자의 신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몇 가지 공통되는 화두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미래에 대한 언급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의선 현대기아차 수석부회장은 기술과 사업 기반 조직 문화를 혁신해서 미래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원년이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5년 동안 20조 원씩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선언을 오늘 신년사에 담았고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도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실현하자라면서 미래를 새 화두로 꺼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공감과 공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고객이란 예. 표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광모 LG 회장은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천하자 이렇게 임직원들한테 당부를 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유통업계의 환경이 어렵지만 결국 답은 고객 불만을 찾아야 된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보니까 기업들이 뭐 저마다 좀 각오를 다지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인데 올해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전망들이 많죠. 예, 작년보다는 낫다고 해도 올해도 뭐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은 많은 게 현실인데요. 몇 가지 업종을 보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진을 좀 말끔히 털어내고 올해는 좀 반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제 표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긴 것도 있고 5G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올해는 한 6% 가까운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금융 이후 10년 만에 연간 400만 대 생산 체제가 무너진 해였는데요. 올해는 국내외에서 판매가 모두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상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회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대한상에서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정관계 인사들만 주로 불렀는데 올해는 5대 그룹 총수들을 모두 초청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문재인 정부 4년 차이고 또 총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어떤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싼 집은 값이 더 오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은 제자리인 이른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집값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서 이 아파트 가격을 5단계로 나눠서 길게 줄을 세워봤는데요. 이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값과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6.83배, 대략 7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집값 상승률인데요. 이 하위 20% 아파트의 작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얼마나 가격이 움직였냐를 봤더니 대략 1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위 20% 아파트를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무려 1,9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 뛰었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 가장 집값이 많이 뛰는 곳을 보면 이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라는 점인데요.
이 재건축을 하면 큰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대목이 종부세 등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이 세금이 무서워서 이곳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데 이 반대로 그만큼 세금이 오른 만큼 집값이 더 오르겠다는 기대 때문에 이 소유자들이 더 몰린 점도 가격 상승을 좀 부채질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이 아직 없는 무주택자분들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장만이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좀 저렴한 곳을 찾아서 집을 사야 할 텐데 그런 곳은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좀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단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점을 찾아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 이전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나올 이 신규 아파트를 공략하라는 조언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건 좀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할 숙제인데 12.16 대책에서는 이런 점들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 이 대체적인 좀 시각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얼마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조만간 오릅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또 왜 오르는지 예외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새해 벽두부터 참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릅니까? 네,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에 실손보험료를 9%가량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훨씬 더 많아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인데요. 당초 20%까지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그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그나마 9%대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9% 정도 오른다고 했는데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손보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형 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형 실손보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좌에서 우로 갈수록, 그러니까 구형에서 신형으로 올수록 보장 내용이 줄고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건 2017년 4월 이전에 판매된, 그러니까 신실손 이전의 상품들입니다. 신형 실손은 오히려 보험료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좀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덜 가는 분들은 이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부분 고민이 예.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손보사들도 신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신형 실손 이전 상품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득실을 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예. 갈아타면 당장 내는 보험료는 줄일 수 있지만 이 보장성 면에서는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계약의 보장 조건들,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보험료가 5년마다 갱신이 되는지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걸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 이용 행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예, 실손보험 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손보험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역시 4% 안팎에서 지금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리는 게 적절한지 보험개발원이 현재 요율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검증이 곧 끝난다고 해도 이달 중에 바로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손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있어서 동시에 올리게 되면 가입자의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발표는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의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성장과 물가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된 상황에서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2%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가늠이 어렵다며 12월 지표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거래된 음식 서비스의 매출이 처음으로 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의 거래액은 1조 242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오늘 금융회사의 정보기술과 보안 인력 예산 산정 비율을 담은 이른바 557 기준을 금융권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금융회사가 전체 인력의 5% 이상을 IT 인력으로 채용하고 이 가운데 5% 이상은 보안 인력으로 두고 IT 예산의 7% 이상을 보안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경제 트렌드 잘 보셨는지요? 올해는 신흥시장에 투자 기회가 열려 있고 디지털 혁신이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과 재미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는 계속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스스로 시장과 소비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비즈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